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망설이지 않고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는 연습.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왜 모든 걸 잘해야 하고 모든 이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이미 배는 기울었다. 날이 갈수록 엘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간다. 오랜 시간 현실을 미화하고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며 의무를 과소평가한다. 그러기에 생활의 리듬을 제때 조절하지 못한다. 아주 제대로 사달이 나야 겨우 현실을 깨닫는다. 극심한 번아웃이 닥쳤을 때야 겨우 말이다. 압박은 일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도 온다. 왜 엘리는 아들이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학원에 안 보내고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주스를 갈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남편과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할까? 왜 직장일과 집안일만으로도 벅차면서 합창단도 하고 학부모 회의도 가고 동대표도 하는 것일까? 엘리의 욕심은 너무 과하다. 아들이 중간 정도 성적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들은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 동대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자기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길 수 있다. 가끔씩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 날씬한 몸매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엘리 자신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녀에게 의무를 지운다. 가족은 현모양처가 되기를, 학부모들은 똑똑한 회장이 되기를, 직원들은 멋진 사장이 되기를, 고객들은 고객의 불평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기를 그녀에게 바란다. 그녀는 그 모든 바람과 의무를 다 이행해낸다. 남들을 위해서.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선 무엇을 했던가?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번아웃 직전까지 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번아웃은 우울증의 한 형태이다. 너무 오래 에너지를 빼앗기다 보니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아가 살고 싶지도 않은 증상이다.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것은 성과 사회의 피상적인 이상 때문이다. 비실대는 사람에겐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그 당사자를 미화시킨다. 일을 위해 인생을 위해 다 타버렸노라고. 타당한 이유로 건강을 잃은 것이라고 그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영웅 신화인 것이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독일 정신분석학자 허버트 J. 프로이덴베르거가 70년대 중반의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열심히 남을 돕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망감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온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탈진 현상이 그들을 사로잡아 매사에 시들해지는 것이다. 친구도 취미도 가족도 다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끝없이 추락한다.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 관련 직업이 특히 위험한 것은 이유가 있다. 매일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욕구를 잊어버리기 쉽다. 타인에게 맞추어 살다 보면 타인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의 일부를 떼어내어 내면의 지하실로 쫓아낸다. 그럼 그곳에 갇힌 그 일부가 무슨 짓을 할까? 관심을 끌기 위해 난동을 부린다. 꺼내줘. 혹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잊어버렸잖아? 라며 아우성친다.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지하실로 쫓겨난 인격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여 억압한 우리의 성격의 일부이다. 엘리의 마음속 지하실엔 그녀의 작고 연약한 부분이 갇혀 있었다.
부모님은 정말 엄하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이든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미용실을 2개나 운영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하루 24시간 그녀는 완벽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만 놓쳐도 거울에 비친 자신이 패배자로 보였다. 당당하게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그녀는 늘 하나라도 놓칠까봐 전전긍긍했다. 겉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어린 시절 부모님은 그에 맞는 상을 주었다. 칭찬이 쏟아졌다. 지금도 모두가 가족이나 친구, 직원, 고객 할 것 없이 그녀를 손이 8개쯤 되는 일하는 기계로 취급한다. 아무리 굴려도 잘 돌아가는 기계라고 생각한다. 그녀 역시 이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완벽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족은 자기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인격의 모든 부분, 그림자까지도 진짜 자아에 통합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해야 할 도전이다. 칼 융은 말했다. 자기 안에 숨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엘리에게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당신의 삶을 당신과 똑같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제 당신은 이 연약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골똘히 생각한 끝에 그녀가 말했다. 잠을 더 재우겠어요. 애들은 잠을 많이 자야 해요. 안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거든요. 또 다른 것은요? 의무를 줄여주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퇴근 후에 쉴 수 있게 해주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합창단 노래 연습을 하라고 애한테 시키겠어요? 아니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합창단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리겠어요. 이렇게 엘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의무 중 한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자신보다는 자기 안의 연약한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니 포기하기가 훨씬 쉬웠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아이의 연약함이 곧 자신의 욕망과 한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아가 남편과 자식들도 아내와 엄마의 힘든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늘 남 뒤치다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엘리에게 연습 문제를 내주었다. 다음 주부터는 한 가지 의무를 할 때마다 자신에게 영혼의 눈깔 사탕을 주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남편에게 아이들 아침을 먹여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그동안 늘 하고 싶었던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점이 힘든지, 남편이 어떤 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말로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사이 그녀의 얼굴에선 검은 눈물 자국이 싹 사라졌다. 그녀의 영혼이 다시 환해졌기 때문이다. Think different. 읽어드릴까요? 모범적인 엄마가 현자를 찾아가 말했다. 저는 항상
100%를 이루고 싶습니다. 현자가 대답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100%다 타버리고 싶습니까? 땡땡땡땡. 네.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가 이렇게 바쁘게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해낸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 안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내면아이는 돌보지 않은 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내면과 외적인 행동 부분에 조화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의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행복해서 내 안에 행복이 넘쳐서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항상 그 부분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